네, 안녕하십니까.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앞부분 설명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시계를 보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는 제가 근무하는 정책실에서 이제 박사님들이 많이 교류하고 참여하고 하시면서 제가 활동하는 거를 이제 계속 봐왔고요. 저는 이제 전공이 특수체육이어서 제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당연히 지금 회장님이나 전임 회장님하고도 교류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조남들을 이제 책자로 많이 봤던 분들도 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체육학회 이제 불가학회 세미나도 이제 가끔 봤었는데 저희 특수학회뿐만이 아니고 불가학회에서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행사 일정이 이렇게 꽉 차는 경우는 또 저도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저한테 이 발표 주제를 요청을 하신 거는 아마도 지금 제가 4차 장애인 취업 중장기 계획의 연구 책임자여서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1차 때는 공동연구자였었고 2차, 3차는 책임연구를 맡았었고 이번 4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법제도적인 방안에서 세부 내용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실 거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 과정에서 여전히 조금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이제 제안하는 정도 또는 이제 좀 함께 논의하는 화두를 던지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확실한 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 역시도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장애인 체육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의 고민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 앞부분에서 설명드릴 것들은 중간에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이제 뭐 어쨌든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체하고 대신 이제 첫 부분에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용어의 정의, 우리 체육정책 변화부터 이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향후 발전 방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학계에서 쓰고 있는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용어하고 현장에서 쓰는 용어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 영역에서 쓰는 용어가 틀립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한장애인 체육회도 당연히 기관명의 장애인 체육을 쓰고 있고 최초에 우리나라에 이게 학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현장에는 이미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육 교과목 그걸 이제 특수체육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군사번호청이나 아니면 정기폐관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영역이 특수체육이라는 걸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외국 전공 서적을 가지고 들여와서 번역을 하신 우리 1세대 선배님들께서 스페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책자를 번역을 하면서 장애자 체육 또는 특수체육으로 이제 처음에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수체육학회가 1991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5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를 특수교육을 기반으로 한 체육활동에서 이제 같이 쓸 것이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을 특수체육이라고 그냥 칭해서 갈 거냐,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 대상자가 좀 명확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좀 동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정책 영역에서는 장애인 체육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학회는 지금 현재도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원어를 스페셜을 쓰는 경우가 있고 어답티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답티드는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전공자들이 변형된 체육 활동, 그러니까 규칙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체육 활동을 돕는 그런 수단들을 얘기를 할 때 어답티드를 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육 교과목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들은 스페셜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들이 장애인 체육으로 통일이 돼야 되느냐, 특수체육으로 통일이 되느냐, 저는 사실은 두 용어를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영역에서 장애인 체육은 그대로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비장애인 쪽에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체육 및 스포츠의 용어 통일, 이 부분하고는 좀 궤를 틀리게 합니다. 특수체육이라고 했을 때에 장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을 행정 영역에서 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책 영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 정책 및 과제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을 계속 써야 되고요. 현장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를 선호하죠. 종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장애인 스포츠의 하위 영역에는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등급 분류 같은 그런 영역들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고하게 계속 같이 자리를 잡으면 포괄적인 용어로는 오히려 장애인 체육으로 통일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특수체육도 장애인 체육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마다 쓰는 용어들을 그대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오늘 주제로 잡아놓은 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과제, 여기서 사용된 장애인 체육은 이 제가 설명드렸던 각 하위 영역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특수체육의 발전을 위한 요거는 조금 더 학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사용된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었고요.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 변화는 시대별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1980년대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그리고 이제 각 정부들이 체육 정책을 수단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엘리트 체육이 부흥되던 시기가 있었고, 생활체육이 부흥되던 시기가 있었고, 스포츠 산업이 이제 도출이 됐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 체육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계속 장애인 체육 정책이 활성화가 됐고, 그 하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체육 중장기 계획이 수립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 예산들도 증가를 하게 됐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이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5월, 오늘 확인한 바로는 아마 5월 중순 정도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실제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사회통합형 유니버설 체육환경 구축 노력이라는 워딩으로 조금 더 포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타부처하고의 협업, 이 부분을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체육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도 많은 변화들을 겪었는데, 아까 뭐 용어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상위군경들의 재활 수단으로서 장애인 스포츠가 조금 발달을 했고, 특수학교 중심으로 체육 교과목, 그때 이제 초창기에는 농학교, 맹학교를 중심으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립회관 내에서 지체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이제 재활 수단으로서 또 체육을 접목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88 서울올림픽 또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해서는 국민인식 확산, 뭐 긍정적인 인식 확산, 그리고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 전신인 복지체육회의 설립과 더불어서 제도적인 기반을 이제 갖추려고 노력을 시작했고요. 급진적인 것은 실제로 2005년에 대한장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더불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에 법제도적인 기반 구축이라든가 가맹단체 설립이라든가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확산,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8 대회를 끝내고 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예산이
접목이 되어 있는 반나비 체육센터 같은 그런 인프라 조성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 역시 뭐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인프라 확충이라는 거는 많은 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전 대비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요 충족이 오히려 더 더뎌 보입니다. 그럼 이전 대비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환이 됐느냐? 100% 전환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민원성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면 외곽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전 대비 장애인 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은 왜 이렇게 더 많은 민원 제기를 하시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거는 정책이 실현되는 데의 어떤 시간 차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얼마나 정책 지속을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정책 변화를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게 따로 강의를 나가면 한 2시간 강의하는 것도 너무 축소해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조금 미진한 설명이 있다면 추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장기를 하면서는 해외 사례를 이전에 독일이나 영국 중심으로 많이 자료 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패럴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국의 패럴림픽 발상지에 시초가 됐던 구트만 박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독일 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의 장애인식 인프라라든가 현재 서비스 수준을 보면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이번 중장기에서는 직전에 패럴림픽을 개최한 국가 일본하고 중국을 초점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차기 대회 개최국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사점은 우리가 평창대회에 데뷔했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시설 투자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체육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법안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장애인 체육을 명시하지 않죠. 근데 그게 어떤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체육에 관련된 법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이게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 한 면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다. 똑같이 국민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사회 한쪽 측면에서의 차별성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서비스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지능을 위한 영역 이렇게 됐을 때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게 또 몇몇 법률에서 또 그런 효과들을 보아왔고 그런 학습 효과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환경 특성에서는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저도 장애인 체육진흥법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있는 것도 나름의 견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2년 제 기억에 영국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최초로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합 운영을 했거든요. 그 바로 직전까지 영국은 올림픽, 패럴림픽 메달을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하는 환경들을 좀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활동에서 엘리트 체육이 우선 국가의 투자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비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엘리트 체육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긍정적인 홍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투자 대비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사한 이 4개 나라에서는 국제대회 메달 획득 목표를 계속 상향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장애인 전문 체육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생활체육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지 않느냐.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같이 논의가 되는데 최근의 국제 추세는 어쨌든 메달리스트 국제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이 부분은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체육과 중심으로 해서 대한장애인체육 2000 선수촌 그리고 종목단체에서 어쨌든 그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줘야 더 많은 국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조사도 비장애인처럼 정기적으로 매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당시 조금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6.6%로 다시 회복 추세를 갖게 됐고요. 비장애인은 뭐 60%, 70%대에 이제 이미 이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통계적인 허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모두 집단으로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변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배경이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장애인 분야에서는 제일 기준에서는 한 40% 정도대의 참여율이 달성이 되면 그 이상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40% 정도면 우리가 접하는,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은 거의 다 운동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장애인도 지금 60, 70% 정도면 이미 저희가 보는 많은 분들은 이미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특정화된 그룹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체육정책, 장애인 체육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 보면 시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가 계속 확산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같이 확대돼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생활체육대회는 사실 코비드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는 어쨌든 더 많은 대회 개최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여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이 15년도에 일어났는데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1, 2급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국가 공인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1급과 2급 지도자들이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체육시설의 배치는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채시법상에서도 지도자 배치는 시도에 위임이 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병행해서 가면 조금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수 경기력은 선수 등록 선수는 이제 거의 15,000명 내외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비장애인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근데 여기가 앞으로 숫자가 조금 더 엘리트로 조금 더 특화해서 가다 보면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경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물론 2000 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에 대한 그 확대 개편도 필요하지만 제가 속해 있는 스포츠과학 과학실 거기에서의 노력, 그 다음에 또 각 대학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의 협업, 그 다음에 선수촌 내에도 연구부서가 따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가 이런 선수 자원의 감소를 조금 더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도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선수들이 운동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학생 체육 활동은 사실은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는 좀 있습니다. 교육부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대상자들 98,000명 정도 중에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통합학급으로 가 있습니다. 또 일반 학급에 있던. 그러니까 한 학교를 단위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어떤 공통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 한두 명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고민거리가 있고, 그나마 체육 영역에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는 것이 조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지도자하고 등급분류사하고 이제 심판이 있는데 지속적인 양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국제교류는 하나 개인적으로 아시는 게 남북교류가 좀 빠졌습니다. 이번 그 중장기에서는. 근데 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그 ODA 사업과 연결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캠프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각 국가들과의 장애인 스포츠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이 부분 계속 확대 발전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장애인 예산이 21년, 22년 기준으로 1,900억, 1,6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체 단위로 보면 이거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한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이제 실제로 비장애인 쪽도 채용 예산을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에 한 50% 정도는 다 시설 예산입니다. 장애인 취급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예산 중에 시도 시군구에서 매칭으로 붙이는 시설, 장애인 취급 시설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한 매칭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들을 여기다가 넣으면 거의 3천억 정도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2005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을 때 보건복지부의 복지진흥회에서 넘어온 예산이 제 기억이 49억인가요? 56억인가요? 그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한 20년 조금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장애인 당사자 한 명 한 명은 나는 별로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던 정책과의 시간 차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상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회문화 환경 변화의 핵심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장애인 체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화 환경인데, 인구 구조 관련해서는 장애인들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이미 49.9%거든요. 저희 전공가들이 얘기하는 게 노인 인구의 50%는 이미 장애인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1인 가구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이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수요가 늘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런 기술 발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의 체감, 이것이 느린 거하고 아마 같을 거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돼서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실생활의 장비가 되는데 시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하고 있고 누구는 아직 체감 못하고 있고, 그런 격차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들 겪으셨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들은 거기에 따르는 제한상이 훨씬 더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큽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저성장, 그리고 장애인 계층 내에서의 양극화는 장애인 내에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 없는 분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없는 분들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 체제와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번 중장기에서 이슈와 미래 방향성으로 좀 잡았고요.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이나 대한장애인 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가맹단체들, 시도,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 노력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근거지는 이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 학생들은 교육시설에 이미 있습니다.
여기 협업을 해야 되는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안건들 지속적으로 상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다부처 TF가 예전에 운영됐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시설 지도자 인프라도 특히나 지도자의 배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조례 쪽에서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등급 분류사는 채용 영역에서 국가공인은 지도자밖에 없거든요. 그럼 심판하고 등급 분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좀 있습니다. 민간 영역의 활성화 차원으로 다루게 되면 이게 또 굉장한 난립의 사례가 이전 비장애인 쪽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렇다고 법제도적으로 만들게 되면 영향이 조금 아직은 미흡 쪽 소규모 종목 단체의 경우에는 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으로 입원하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 관련해서는 최근에 공영방송 KBS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홍보 수단 다양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유럽처럼 공영방송 채널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쿼터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은 좀 했었는데 그것이 강제화되는 건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 측면에서의 양극화 부분은 말씀드렸던 조금 더 특성화된 그룹들을 자꾸 발굴하는 거죠. 중증 대상으로, 또 고령자 대상으로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는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는 이전에는 학령기 대상자들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관련법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좀 달려왔는데 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